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일부는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논증하기 힘든 거는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표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출 것 같아서 발표할 요거 자체는 전체 그리고 초안을 좀 이제 보완을 했고요. 전체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될 것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한번 발표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을 전체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만물 모두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하는 과정은 사물들, 그러니까 무생물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지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이미지화 과정이 반영 과정이 아니라 변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생각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복잡하게 한 게 생각이 아니라 이미지가 곧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략 이런 뼈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철학들이나 인류학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던 거에 구체적인 사례들이랄까 이런 걸 이제 보게 됐고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미지와 생각이라는 게 너무 마음, 정신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자연과학하고도 굉장히 긴밀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탕에 깔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할 것은 천인상관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인데 천인상관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의 운행과 인간사의 흐름이 서로 상관된다.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용례를 보면 그렇지 않고 천지 운행이 더 위에 있고 인간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연과 당연히 결합된. 그래서 천과 인이 이렇게 대등한 게 아니라 천지 자연의 어떤 법칙이나 섭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 사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죠. 뭐 우리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뭐 또 여기 지금 인용되고 있는 사람은 뭐 땅을 본받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동서양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세계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대해 두 가지 의문 혹은 깊은 불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첫 번째는 하늘의 질서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했던 여러 문명들은 굉장히 그 숭고하고 위대한 면도 있었지만 뭐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나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자연을 당연으로 본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천지 운행 자체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왜 천지가 그렇다는 것이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체는 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천지 생명에 대한 관점이 19세기 이래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찰스 다윈이 드니아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선 자체가 깨졌는데 그것을 불변의 어떤 섭리로 보고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래전에 이 발터 트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자연계의 많은 것들 뭐 항성이나 원자 이런 게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은하수가 우리 지구인들이 알던 유일한 우주였는데 지금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치면 좀 우주가 2천억 배에서 3천억 배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재밌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자연계의 법칙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자연계의 법칙이 필연적으로 영원한 것은 아니고 사실 법칙 또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필연적으로 보이잖아요. 동일한 온도와 기압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아 이거는 필연적이지 않냐. 그런데 키링 같은 사람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순되거나 새로운 패턴이 발견될 때마다 물리학 법칙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물리학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보여줄 때 마치 오래전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누구지? 일리아 프리고진도 아주 오래전에 지금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똑같은 얘기고요. 우주 자체가 진화해 왔으니까요. 적어도 빅뱅 이론이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이게 늘 생각했던 건데 그 깡땡 메이어스가 이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유를 기각하면서 사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없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메이어스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세계가 연속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까지 우주라고 믿어진 것은 은하수죠. 그게 1920년대인가 논쟁이 벌어져서 실제로 은하수만 우주라고 생각했던 파가 지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초신성 폭발 같은 거에서 뭐 태양계 같은 게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그런데 사실은 땅은 판구조론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뭐 이게 안정된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패턴이 대단히 거대하고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을 불변이라고 상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패러다임처럼 본받아야 된다. 그거는 자연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을 따라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자연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자연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음양오행은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앞에 여러 발표에서도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음양오행이라는 건 목화 토금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서양도 플라톤이 티마리우스에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걔네도 당연히 5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허셜 뭐 이런 사람 이래로 천왕성 발견되고 해왕성 발견되고 명왕성은 들어왔다가 퇴출됐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음양오행론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고 뭐 그냥 한번 잠시 생각해봐서 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오늘날하고는 다르지만 그걸 그냥 잠시 생각해 본 게 아니죠. 굉장히 깊이 있게 만물을 살피면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음양오행론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한글 듣다가 한글을 언제 헌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해서 몇 가지 소리를 글자를 넣는 것도 저는 왜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글자라는 게 세종이 보여줬잖아요.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새로 아예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제가 오늘 하려는 발표의 요지도 우리의 이미지와 생각을 창조해야 된다. 자연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현재의 세계관 비판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들이 음양오행이나 서양에서 사원수설 같은 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일단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가 등장했을 때 사실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설에 반대한 이유는 태양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로 바꾼 거고 갈릴레오도 그렇습니다. 지동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갈릴레오 생각이 그렇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꾼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여전히 중심이 우주에 하나 있다고 하는 생각에는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음양오행론은 대단히 의미 있지만 현대 지식의 어떤 표준적인 모델로 쓰진 않죠. 그것도 지금처럼 강의하거나 의미 있게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의학 같은 데 쓴다든가 이러면은 한의학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 음양오행론을 현대 자연과학으로 바꾸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죠. 시대가 바뀌면. 그렇다고 음양오행론이 원래 우리 것도 또 아니잖아요. 저는 뭐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운행 패턴이나 자연의 기본 물질에 대한 지식을 본으로 삼아서 세계관과 우주관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한 얘기의 지금 대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최신 얘기도 아니고 한 20세기 중후반엔 이미 다 정해진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주와 자연 법칙이 영원한 불변한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서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 특히 미국 쪽을 보면 자연주의와 유물론이 대유행인데 한국의 좀 진보적이고 생태주의적인 이런 세계관 가진 사람들은 자연주의와 유물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반대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실험 가능하고 관측 가능한 것들 이외에는 다 제거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주의나 소거주의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유물론을 주장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지식 자체는 바꿀 거는 빨리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 개를 나눠서 자연과 이쪽을 나눈 다음에 이쪽의 법칙을 본받아야 되고 이게 사실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는 자연과학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음양오행에 대해 그래서 음양오행은 제가 잠시 썼지만 요즘으로 치면 음양칠행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아무튼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그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우주가 너무 커지고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서양의 그런 것도 이야기 자체는 되게 동적인 거지만 우주라는 게 있고 혹은 물질의 섭리라는 게 있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방식은 자연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계 자체를 인간의 생각이나 활동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계는 이제 오늘 그래서는 논증은 하진 않지만 우리 세계는 연속성과 이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적어도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물리학은 세계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고 양자역학은 이산성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과 이산성이죠. 이게 말로는 모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자연과학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는데 우주와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10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우주와 자연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 너무 뻔하기도 해서 이미 다 했는데 여기에 동시에 생각과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은 수동적이고 정신은 관념적이다. 그런데 물질의 수동성 같은 경우는 뭐 제인 베넷 같은 사람이 아주 잘 써줬죠. 능동성도 있다고 아주 잘 썼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갈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만물은 느낀다, 생각한다, 비운다, 창조한다 이게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만물이 변형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창조한다고는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 만물은 느낌으로 연대하고 있다. 만물은 생각한다. 만물은 마음을 가져.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역사상 계속 있어왔고 비주류라고 해도 늘 있어 왔는데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숲은 생각한다라는 이 생각은 저도 하고 뭐 수많은 사람 몇천 년 동안 해왔죠. 사실은 비주류일 때조차도. 그런데 예를 들면 콘인 같은 사람은 기호 이렇게 보통 다른 애들도 우리처럼 생각해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있었는데 콘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호 과정을 말하면서 기호 과정이 곧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책에 써놨어요. 예, 제가 하려는 얘기가 맨 처음 얘기한 게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잘 조합하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누게 되면 다시 우리가 유물론이나 자연주의에 빠져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같은 것은 아닌데 동시에 일어난달까? 그래서 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숲이 생각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게 왜 숲이 생각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은 숲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포착해서 숲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자 반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확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직도 안 읽었는데 마르쿠스 가브리엘 그 사람 책을 읽다가 콘이라는 사람의 이거랑 이런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 증폭하면서 상당히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숲은 생각한다는 세계관과 가브리엘 마르쿠스의 세계관은 굉장히 비슷한데 가브리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기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함이란 의미장들을 가로지르는 여행이다.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든 안 하든 생각함이 그냥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콘의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막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가 그래서 생각함의 목표는 사실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무한 안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생각함이란 생각을 붙잡는 거. 이게 팍 다니고 있는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생각이란 무엇인가? 네, 그걸 저는 기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개별자 간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거는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늘 했던 건데 바위와 빗물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레엄 하만이라는 사람은 솜하고 솜이 있죠. 솜이 있고 불이 있으면 불을 당기면 솜이 타잖아요. 그 관계를 인용해서 이게 사람이 다른 삶을 대할 때랑 똑같은 거다. 존재론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빗물과 바위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빗물이 바위와 접촉하면 벌써 끝났지. 30분만 얘가 이 와중에 말을 안 듣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촉하면 어떤 거냐면 빗물이 바위에 부딪혔을 때의 빗물처럼 거동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사물들을 행동한다고 안 하고 거동한다고 말하는데 행동 그러면 인간 이런 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빗물이 바위에 부딪혔을 때의 빗물스럽게 행위하는 거죠. 사람에게 부딪혔을 때는 또 다르게 하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근데
바위는 또 빗물에 접했을 때의 바위로서 바위스럽게 거동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호작용이 전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면적이지 않은데 사실 이런 얘기는 또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뭐 손이 따뜻한 찻잔을 만지면은 서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자기도 변화되죠. 이런 거야 이제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A와 B가 전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하먼 같은 사람이나 또 누구지? 메릴린 스트레선 같은 사람 책에서 잘 보여줬죠. 언제나 우린 부분적인 연결들이고 언제나 촉수를 거두면서 뭔가를 뻗으면서 반드시 부분적인 연결이라고. 그래서 관계주의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호 과정, 아까 기호 과정이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고 났더니 이거 누가 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저는 부재하기 때문에 연쇄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던 애들이 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이 찢어져 나가거나 결락되거나 그러니까 부재화시키기 때문에 접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접촉이란 곧 변환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요거를 부재만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벌레 잘 아시죠? 대벌레 이렇게 나무 마디처럼 생겨서 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거를 얘기가 긴데 짧게 말하면 대벌레 보면 진짜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정말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별로 안 닮았는데 점점 오래돼서 닮았다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0.1%밖에 안 닮았는데 누가 착각하겠어요. 천적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 잠시 설명하자면 천적이 나타나서 대벌레 조상들이 있을 때 천적 이게 잡아먹는 천적이 딱 나타나는데 대벌레들이 딱 있었겠죠. 그 조상들이. 그 중에 눈에 띄는 더 맛있게 생긴 애들을 먹고 그렇지 않은 애들 좀 나중에 먹었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디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바인데 우리는 닮음에 의해서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똑같지 않은데 똑같다고 착각함으로써 즉 똑같지 않은 차이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 디컨의 부재에 의한 것인데 조금 얘기해서 여기 보면 기호작용은 닮음이나 유사성의 발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기인한 부재나 혼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파란색으로 해온 것도 다 당연히 못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하면 아빠가 여기 뭐 밀림에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누구야 뭐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말을 길게 못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표범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위협하려고 할 때 으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보면 아들이 튀죠. 왜? 형은 사실은 그 표범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음성도 좀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똑같지 않은데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애는 어때요? 이게 여러분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컹 하는 순간 얘는 숲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슴이 팍 뛰면서 동일하지 않다는 걸 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가브리엘 같은 사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객관성이란 틀릴 수도 있는 것 그걸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객관성의 정의를 그렇게 해요. 여기 이 누구지? 이 에드와르드 폰 같은 사람도 혼동할 수 있는 것,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생각을 하는 과정이고 모든 만물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조금 하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기호 과정이고 변환 과정이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얘기를 이 론에 적용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는 충매화 같은 경우는
어떤 꽃의 꿀을 먹던 곤충들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좀 우중충했는지 뭐 한참 오래 전에 얘기죠. 그 우중충했는지 기분이 좀 어땠는지 그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마흔 이후 어느 날 제가 40대 이후에 그냥 늘 먹는 거를 바깥 생활을 좀 한 일이 있어서 먹는 걸 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차피 밖에 나가서 맨날 먹는데 그런 좀 제가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매일 좀 평소에 안 좋아하던 거 그냥 저거는 이름만 봐도 벌써 맛없을 것 같아서 안 먹은 거 그런 걸 한번 먹어보자. 어차피 뭐 맨날 사 먹는 거 다 비슷한데 그때 제가 이 충매화의 진화와 과정에서 진화에 대해서 딱 생각하게 되는데 곤충들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하나 예를 들자면 아름다움이나 맛있는 것을 우리가 왜 느끼는가?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이죠. 맛이나 향기는 다 동물들이 가루바지나 이런 거 하려고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혀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다른 걸 해봐야지라고 하면 옛날에 곤충들이나 이런 애도 날이 좀 우중충했거나 집에서 싸우고 갔거나 막 그랬으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진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논증하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려 함 이런 것은 생물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선택에 의한 조류 있잖아요. 조류가 세상에서 제일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명백합니다. 성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선택은 다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암컷 공작이 수컷 공작의 어떤 무늬나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정한 이세틱 스탠더드, 일정한 감성적 미적 스탠더드를 가지고 수천 세대에 거쳐서 같은 수컷을 선택하면 진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유래라는 굉장한 책인데 그 책은 미학과 언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향유자일 뿐이고 오히려 창조자들은 동물들, 식물들이라는 걸 논증한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 겸손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새로운 변환 과정이 진화 과정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이 해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신이 해준 게 아니라면 물질들이 스스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 진화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거기서 갑자기 어떤 뭘 했다고 할 때 단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세계가 연속성과 함께 이산성을 가지는데 제가 말은 세계라고 그랬지만 세계가 뭡니까? 사물들하고 물질과 에너지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세계가 연속성과 이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생물들도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사물, 생물, 동물, 식물, 인물 다 물이라는 걸로 포함할 수 있잖아요. 서양 애들은 그 단어가 아마 띵이 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아무튼 우리는 당연하죠. 인물, 동물, 식물, 사물, 심지어 일사자까지 들어가잖아요.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서양처럼 유대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이게 너무 깊이 집잠에 있는 애들은 그것을 아주 극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이라는 걸 상정하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뭐 우발성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윈의 용어를 빌자면 그거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수시적으로 일어나는 불규칙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영어로는 이게 accidental하지 않고 뭐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우연히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데 불규칙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른 것은 그 이제 세포내 공생 같은 경우를 이것도 많이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포내 공생은 지금 미생물학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득이 되냐 한쪽만 이득이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기생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공생이라는 게 뭔지를 자연과학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는 본능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은 불가능하다고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미생물들이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어떻게 공생을 꽤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의 창시자인 마글리스가 아주 잘 해놨어요. 소화불량에서 발생한 거라고. 소화불량.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먹었는데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맛있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먹었죠. 근데 맛있었으면 소화가 됐을 거고 맛없었으면 토했을 텐데 그냥 먹은 다음에 체한 거예요. 마글리스의 설명입니다. 이게. 즉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이게 원래 이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이런 애들이 했던 거예요. 무슨 진핵생물들 그런 애들이 한 게 아니라 만물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죠. 한편 그녀는 성이 미생물의 소화불량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각주에 써놓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포 내 공생, 그래서 한 세포가 됐는데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한 30조 개에서 50조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당 한 7, 800개 정도 되고 엽록체는 막 50만 개씩 있고 그래요. 그 세포 하나가 30조에서 50개 있는 게 우리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체는 군체이고 군체와 군체 사이는 비어있고 군체 자체도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핵하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서로 번식을 따로 합니다. 우리 여러분 몸 안에서 이런 번식 자체를 따로 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산적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것은 세포 내 공생은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도 아니지만 자연 법칙이 관철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공통점이 많은 생물들이란 이해관계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생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가 않고 생물학적인 유형관계에서 대단히 거리가 먼 생물들 간에 공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예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생의 원리 이렇게 해서 등장하면서 이익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이냐. 그래서 아까 발터 트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발견되면 자연과학은 받아들인다고. 그게 장점인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게 마치 법칙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거기 이제 이렇게 됐고 착시죠. 그래서 여기 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제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6번에 빛과 어둑함 해놨고 이게 사실 양과 음에 되게 가까운 것인데요. 빛과 청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게 만약에 이게 하늘색이다. 그럼 얘가 하늘색인가 보다. 그렇지 않죠. 빛이 와서 빛이라는 건 빨주노초 파란보 스펙트럼 굉장히 무한하게 있잖아요. 그중에 파란 빛만 안 받아들이고 파란 빛만 쳐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 빛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메커니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파란색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이 비닐로 얘가 전자기파가 온 것 중에 다 받아들이고 이런 특수한 색깔을 쳐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우리 눈에 온 거죠.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쳐내죠. 그러면서 일부 흡수한 것에 의해서 일정하게 변성이 되죠. 재미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까치가 서리 맞은 홍시를 보면서 붉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전자기파 모든 대역 중에 그 붉은색의 대역을 쳐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물과 사물의 마주침은 언제나 부분적인 거고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부분적으로 쳐내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흡수하면서 얘는 부분적으로 뭘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내보내서 상호작용하지만 그 외 나머지 것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게 이제 그레엄 할머니 하이데거를 가져와서 퇴은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 내보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표정을 이렇게 어떤 건 내보내면서 어떤 건 뒤로 이렇게 숨기죠. 막 코를 후비고 싶거나 뭐 이럴 때도 뒤로 물러나는 게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때 그 사물의 기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것을 흡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어떤 것이 물러났을 때 그때 자신에게 기억이 조성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기억과 동시에 이전의 기억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영원히 쌓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르죠. 뭐 얘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기억이 들어오고 일부는 기억이 변환되면서 일부는 사라질 겁니다. 공중으로 뭐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영원히 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냄과 감춤 사이에 그냥 드러냄과 감춤이 제가 지금 물을 마시면 언제나 뭐 늘 그렇듯이 평범한 일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긴장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상대에게 매혹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맛이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좀 더 과격해지게 되면 이제 내적인 교란이 발생해서 매혹과 어떤 교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물은 기억체이면서 기억 상실체입니다. 늘 기억이 되면서 기억을 상실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누구지? 앤디 클라크인가 그런 사람이 재밌는 얘기 했던데 우리는 생각이나 기억을 사물들을 여기저기 흩뿌리면서 살아간다고 기억이 이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길 건너다가 만약에 내가 오늘 대한연 가야지 그러면서 가다가 그 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시 가면서 신호등을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물들의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기도 하고 기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를 살아가다 지상에 내리는 빗물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이런저런 세상사를 겪으면 나름 사연들을 간직하게 된 바위와 맞닥뜨렸을 때 뭐 다람쥐가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게 마지막 챕터인데 마지막에 이미지 제가 생각에 대해서 쭉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미지 변환이기도 한데 이미지를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순서가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3, 4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미지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미지란 뭐냐?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뭐 무엇의 이미지,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그런 거죠. 주로 그 물질 대상의 표면이 우리 같은 다른 누군가에게 닿은 것, 그게 이제 이미지라고 흔히 하는 거잖아요.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게 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에스펙트,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럼 보통 표면적인 거, 실체나 본성이 아닌 거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혹은 왜곡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설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사과의 성질과 사과임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제가 이때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사과의 성질들이 아무리 변해도 사과가 멍들고 뭐 찢어지고 그랬다고 해도 우리가 사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훗설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과라는 것과 사과의 성질들은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성질들을 다 묶으면 성질들의 다발이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은 우리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는데 대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임을 주는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오히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과의 여러 성질들과 갈등하고 때로는 사과가 오래되니까 썩기도 하네. 곰팡이가 슬고 사과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사과가 이렇기도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사과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리다랑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물이 여기 딱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언제나 빠져나가고 미끄러지고 막 그러기 때문이라는 데리다의 버전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사과나 말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자신이 겪고 있는 관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다를 거예요. 인생관도 다르고. 이 두 번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듯이 형이상학에서 진정한 문제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실제로서 계속 머무르며 존재할 이게 정말 놀랍지 않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그 뭐 아무리 뭐 이래도 진정한 실체는 따로 있어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성질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객체의 관계는 어떤 이론이나 체계에 의해서 완전히 망라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객체나 대상들은 또 이걸로 구성된 세상이 이제 계속 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대목은 하먼이라는 사람하고 멜리 스트레슨이라는 사람의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먼이라는 사람이 칸트 얘기 있잖아요. 칸트가 대상 자체는 영원히 알 수 없고 인간의 어떤 틀에 의해서 그 방식으로 흡수된 것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건 잘했는데 인간이 뭐 특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만물이 서로 만나면 부분적인 상호작용만 안 하고 상대를 영원히 알 수 없다. 그건 똑같다고 세상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매혹도 발생하고 루틴한 일이 벌어지다 갑자기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 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대방이 완전히 망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못하겠네요. 왜 이 사람이 인과라는 거를 미학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여기 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완전히 망라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주장한지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사실 현대 물리학에 지금 완전히 정리된 내용 표준 모형에 보면요. 모든 입자들이 서로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전자기력은 광자라는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한 행력, 강한 행력도 글루온을 마치 얼음 위에서 서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면 무거운 볼링공을 서로 던지면서 이렇게 서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합니다. 표준 모형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모니 그거를 뭐 의식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제가 오히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의자에 직접 닿지 않는다고 농담으로 얘기하죠. 물리학자들이. 전자와 전자는 닿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닿지 않는다고 하죠. 그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미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이미지는 다른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활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미지 자체가 사물이고 관계를 조직하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그래서 비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누가 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럭비공 같은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럭비공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축구공이든 럭비공이든 상관없이 그 경기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럭비공이죠. 럭비공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게 뭐 무리하게 막 사물들이 팔다리가 달려있다든가 신경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선입견도 없이 외계인이라고 이 세상을 보세요. 축구나 럭비에서 실제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럭비공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게에서 어떤 특징은 더하고 어떤 특징은 빼면 다른 공이 생기고 다른 종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 다 됐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여기 이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수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만약에 인류학자들이나 고고미술사학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 뭐 프리미티브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고 그래요? 저기 뭐 남태평양이나 멜라네시아 뭐 이런 데 가서 볼 때 유물들 연구할 때 지금도 서양에 여기서 비판하는 걸 보면 90년대에 스틸슨이 비판하는 거 보면 유물을 어떻게 연구하냐 그러면 그 사회 역사적인 맥락을 보고 그것을 그 유물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스틸슨은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 문화, 역사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미지는 창조하는 거고 활동하는 거고 변환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미지에 대단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떤 장신구라든가 무슨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탑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그때 이미지를 창출해냄으로써 원주민들 스스로 놀라고 서로에 대해서 놀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고 한 것. 즉, 그 사회의 관습이나 지배적인 루틴에 대해서 새롭고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놀라기. 근데 그것을 사회의 관습이나 맥락으로 설명하면 정반대가 되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 했고 그래서 제 견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블랙홀처럼 받아들인 다음에 화이트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걸 반대편에서 다시 다 이렇게 뿜어내는 그 사이가 이제 웜홀이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엔 그 다크룸 같은 거예요. 그런 변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